뭐라고? 김치 냄새, 마늘 냄새 풍기는 동쪽의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 내리는 천벌 때문에 중국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말이 돼? 여기 우리나라의 신비로운 능력을 무시하는 세계 최강 미국 국무부 재난 외교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그는 왜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미국 국무부 재난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는 35살 제임스입니다. 미국 출신이지만 지금은 중국 베이징에 살고 있어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 전까지는 예언 같은 건 전혀 믿지 않았어요. 2025년 7월 베이징 사무실 창가에 서서 범람하는 양쯔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지고 있었죠. 국무부 재난 외교관으로서 여러 대륙에서 자연의 분노를 목격해왔지만 이 홍수는 뭔가 달랐어요. 불길했죠. 마치 물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전 저는 그 소년을 그저 특이한 아이 정도로 여겼어요. 정부 관료들 앞에 서서 불가능해 보이는 예측들을 놀라운 침착함으로 말하고 있었죠. 그 아이의 검은 눈동자에는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깊이가 있었어요. 마치 시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아이가 말했었죠. 2025년 5월에서 9월 사이 양쯔강 유역에 3번의 대재앙급 홍수가 일어날 거예요. 쓰촨과 인천에 지진이 닥칠 겁니다. 모두 중국의 오만함과 한국의 가한 나쁜 일들 때문이죠. 관료들이 비웃었던 모습이 기억나요. 저도 외교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그의 주장을 우연의 일치로 치부했었죠. 결국 저는 옥스퍼드와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은 데이터 중심의 합리주의자니까요. 제 직업은 신비주의가 아닌 외교적 실용주의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광둥성 홍수가 정확히 그가 예측한 대로 발생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미국과 중국 구조팀 사이의 구조활동을 조율하며 무너진 고속도로에서 시신들이 끌려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대피소에서 만난 노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리고 있어요. 이건 하늘의 벌이요. 우리가 한국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2025년 1월 류가 말했던 정확한 위치에서 티베트 지진이 발생했어요. 진도 7.1이었습니다. 지금 창밖으로 불어나는 양쯔강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또 다른 재난이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대사관 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지식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펼쳐지고 있는 예언의 마지못한 목격자가 되었고 곧 조용한 관찰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창 밖에서 물은 계속 불어나고 있었어요. 아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가방과 짐을 들고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어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비는 3일 동안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상사가 오늘 아침에 전화했었죠. 우한에 갈 사람이 필요해. 그가 말했어요. 댐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 그때류에 대해 말했어야 했는데. 그 소년의 예언에 대해서요. 하지만 뭐라고 말했겠어요? 10대 소년이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이 재난들이 중국과 한국 사이의 정치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로터스 티하우스에서 오후 4시에 만나자 혼자와 LM. 류밍천이었어요. 틀림없었죠. 다시 불어나는 물을 바라봤어요. 코트를 집으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일은 관찰하고 보고하고 구호활동을 조율하는 것이었죠. 불가능한 지식을 가진 이상한 소년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문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목격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때로는 행동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자 비가 얼굴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후드를 뒤집어 쓰고 티하우스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면서도 두려운 답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중국 국무원 회의실에 들어가는 건 마치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높은 기둥들, 붉은 카펫, 수세기에 걸친 황실 전통의 무게감이 모두 외국인들을 작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긴 테이블에 자리를 잡기 전에 넥타이를 바로잡고 노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훑어보고 있었어요.
구샹동 장관이 테이블 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빛이 섞인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갈색 장관 제복은 깔끔하고 위압적이었죠. 그의 날카로운 눈은 방을 후두며 단지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존경심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철저히 조사했었어요. 책임감 있고 현실적이며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는 리더형 성격, 전통적인 권력 중개자, 핵심까지 실용주의자였죠. 신비주의를 약점으로 보는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콜린스 씨. 그가 말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쉽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자연재해에 대한 당신의 염려를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학식을 갖춘 분이라면 우연의 일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목을 가다듬고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류밍천의 예측이 우연히 정확할 통계적 불가능성, 역사적 기상 패턴, 지질 조사 결과 등을요.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관자놀이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모든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그 소녀는 이미 2번이나 맞았습니다. 적어도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그의 말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비웃음으로 폭발했어요. IL 미신의 국가정책을 기반하자고 제안하시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가 웃음소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우주적 정의라는 신비한 개념 때문에 사과하라고요? 계속해서 양쯔강을 따라 형성되고 있는 상황의 위성 이미지를 보여주며 말을 이어갔어요. 데이터는 우리가 전례 없는 일련의 재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년의 설명을 믿든 안 믿든 위협은 실제입니다. 저를 밖으로 안내할 때쯤 주머니 속의 외교관 신분증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중국 정부 건물 안에서 중국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을 넘었던 거죠. 하지만 베이징 거리를 걸으며 고대 사원들과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턱을 넘어섰어요. 그날 밤 결심을 했습니다. 류밍천을 찾아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직접 들어야 했어요. 직업적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요. 소년을 찾는 것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대사관의 연락책들은 제가 물어볼 때 고개를 저었어요. 평소에 함께 일하던 중국 관료들은 갑자기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류밍천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의 학교를 방문하고 그의 이름을 언급할 때 긴장해 보이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더 이상 오지 않아요. 한 선생님이 마침내 시선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갔어요. 그날 밤 호텔 창문에 빗방울이 두드리고 있었어요. 일기예보에서는 더 많은 폭풍이 오고 있다고 했죠. 노트북을 열고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지만 중간에 멈췄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대 예언자를 믿는다고? 중국이 한국에 대한 행동 때문에 신의 처벌에 직면하고 있다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가 차단된 번호였습니다. 후아이의 옛 사원으로 오세요. 내일 일출 때. 너무 어려 보이는 목소리가 이런 중대함을 담기엔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제 경력과 과학, 이성, 그리고 불어나는 물과 사람들 눈 속의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음을 정했어요. 도착했을 때 사원은 조용했고 안개가 호수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노인 한 명이 뜰을 쓸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갈 때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 돌룡 분수 옆에 류밍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그의 눈은 어쩐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있었어요. 오셨군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그건 당신이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의 옆에 앉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용지 교육센터를 찾는 데는 수년간 쌓아온 인맥들에게 부탁해야 했어요. 그 시설은 베이징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밋밋한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감옥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14살 소년이 있을 만한 곳은 아니었죠. 콜린스 씨,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걸 아시겠죠? 초조한 눈빛의 관리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 소녀는 특별 관찰 대상입니다. 공식 업무로 왔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국무부 신분증을 휙 보여주며 말했죠. 재난 예방을 위한 국제 협력의 후속 평가가 필요합니다. 복도에서는 소독제와 공포의 냄새가 풍기고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구석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카메라가 제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구 장관의 영향력이 멀리까지 미치고 있었어요. 마침내 류밍천을 보았을 때 그가 삭막한 면담실에서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에 충격을 받았어요. 회색 후드티가 그의 마른 몸에 헐렁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하게 하는 지혜를 담고 있었죠. 오셨군요. 그가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간단히 말했어요. 이해할 필요가 있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왜 한국인가요? 역사적 불만과 자연재해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죠? 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저는 그가 자신을 중심 잡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티베트 명상 기법을 알아봤어요. 자연은 인간이 있기로 선택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콜린스 씨. 작은 국가들에 대한 오만함이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외교에서, 에너지에서, 그리고 자연 세계 자체에서요.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제 나라의 실수들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미국도 종종 한국을 무시해왔죠. 문화적 기술적 강국이 아닌 단지 전략적 동맹국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공식적인 사과만이 아니에요. 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존중이 필요해요. 인정이요. 2028년까지 한국은 동북아시아 협력 균형의 중재자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경비원이 날카롭게 노크하며 제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급하게 물었습니다. 류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할 거예요. 밖으로 안내받으면서 주차장에 있는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어요.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짙게 착색된 창문을 통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방문 소식이 구 장관에게 전해진 거죠. 전화기가 메시지 알림으로 진동했어요. 즉시 돌아오세요. 대사와의 미팅. 긴급. 실현이 시작된 겁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길은 끝없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렌트카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죠. 도로는 이미 곳곳이 침수되고 있었고 물이 차선을 가로질러 고여 있었습니다. 류의 말을 생각하며 핸들을 더 꽉 잡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사관의 제 보좌관이었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가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사님이 화가 나 보여요. 중국 정보부에서 온 사람도 함께 있어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오늘 제 경력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보는 소년을 믿었다는 이유로 20년간의 외교 경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죠. 검은 세단이 도시 안까지 계속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때로는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더 가까이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길 원하고 있었죠. 빨간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조수석에 전에 없던 작은 꾸러미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주유소에 들렀을 때 누군가가 놓아둔 게 틀림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어요. 안에는 한국 글자가 새겨진 고대 동전처럼 보이는 것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을 보는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동전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대사관 건물이 앞에 보이고 있었고 미국 국기가 굵은 빗줄기 속에서 축 처져 있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입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비가 재킷을 흠뻑 적시고 있었죠. 검은 세단이 길 건너편에 멈췄습니다. 넥타이를 바로 하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미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왔습니다. 류밍천의 예언들, 한국의 중요성, 다가오는 재난들, 이제 모든 것이 실감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지만 생애 처음으로 역사의 오른편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대사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사의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잭슨,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어. 네가 국내 문제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물러서지 않고 제 입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대사님, 저는 우리가 전례 없는 자연재해 순환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데이터?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면 10대 소년의 헛소리? 네가 미신 같은 것에 내 전체 경력을 걸고 있는 거야. 창 밖으로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지평선에는 어두운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는데 양쯔강 유역으로 향하는 또 다른 폭풍 시스템의 선두였죠. 만약 그가 맞다면요? 조용히 물었어요. 만약 우리가 이 경고들을 무시함으로써 공범이 된다면요? 대사가 한숨을 쉬며 갑자기 더 늙어 보이고 있었어요. 워싱턴으로 너를 소환하기로 했어. 즉시 발효돼. 그날 밤 아파트에서 짐을 싸고 있는데 천둥 소리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비상경보가 울리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류가 예측했던 두 번째 홍수가 후베이성에서 시작된 거죠. 수백만 명이 대피하고 있었고 기반시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며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TV를 켜자 구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통제된 걱정의 가면을 쓰고 있었고 비상 대응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류밍천의 경고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콜린스 씨?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용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소년이 당신에게 전화하라고 부탁했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 아이 괜찮아요? 오늘 밤 그를 다른 곳으로 옮길 거예요. 더 안전한 곳으로요. 소년이 마지막 메시지를 당신에게 알려주길 원했어요. 전달자가 사라져도 진실은 침묵할 수 없다. 통화가 끊어졌어요. 절반만 쌓인 아파트에 서서 창문을 때리는 비를 바라보며 완전한 명료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편안한 외교관 경력, 제가 유지해온 합리적인 세계관,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어요. 어떤 진실들은 국경을 초월해 대가가 무엇이든 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집어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외교 전문이나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더 긴급한 것이었죠. 미국, 한국,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주요 신문에 동시에 발표될 공개 서한이었습니다. 류밍천의 예언에 관한 진실, 그 정확성의 증거,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였어요. 타이핑을 하면서 이상하게 가벼운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저는 또 다른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에서 전달자로요. 이제 단어들이 쉽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류를 만난 것, 그의 예측들, 그가 말한 그대로 정확하게 뒤따라온 홍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가 찍은 재난 사진들, 재난 패턴을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들을 포함시켰어요. 류가 밝힌 한국과의 연관성. 국가 간의 존중이 우리 세계의 자연적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저를 막으러 온 중국 보안요원들인지 궁금해하며 긴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들여다보니 비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고 머리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송민지입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녀가 말했어요. 베이징의 한국문화원에서 왔어요. 류밍천이 당신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녀를 들여보내며 누군가 그녀를 따라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도를 살펴봤어요. 그녀는 코트 안에서 오래된 책을 꺼냈는데 그 페이지들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건 예언들을 담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1903년의 것이에요. 모든 것을 예측했죠. 홍수들, 지진들. 심지어 진실을 퍼뜨릴 미국 외교관도 언급되어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만져봤어요. 페이지에는 홍수, 지진, 그리고 놀랍게도 저와 닮은 인물의 그림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있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예언에는 아직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시를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밖에서는 먹구름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돌아가 새로운 긴박함으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지는 제가 그것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어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를 때쯤 제 편지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메시지가 가득 차고 있었어요. 기자들로부터, 한국 관리들로부터, 재난을 목격하고 답을 원하는 평범한 사람들로부터요. 워싱턴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아마도 제 경력의 종말이겠죠. 하지만 비행기가 폭풍 위로 쏟아오를 때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워싱턴 DC의 국제포럼은 베이징의 홍수 지역이나 티베트의 지진 잔해와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완벽하게 맞춘 정장을 입은 외교관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세계적 위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갑작스럽게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재공개 서한은 외교적 충격파를 일으켰죠. 직업적 배척과 예상치 못한 동맹을 동시에 얻게 했습니다. 구 장관은 저를 불안정을 조장하는 영향력이라고 비난했고, 제 소속 국무부는 저를 행정 휴가 조치했어요. 그러나 증거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9월에 세 번째 양쯔강 홍수가 정확히 예측된 대로 발생했어요. 위성 이미지는 중국 국영 매체가 보여주지 않을 것들을 확인해 주었죠. 전례 없는 규모의 파괴였습니다. 이제 저는 연단에 서서 30개국 대표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제 발표는 예언이나 신비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생태학적 균형, 역사적 화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역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잠재적 역할이었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패턴들은 단순히 기상학적이거나 지질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전역의 재난 빈도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더 깊은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어요. 국가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 역사가 인정되는 방식, 작은 강대국들이 존중받는 방식에서요. 방 뒤쪽에서 예상치 못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한국 외교부의 김 박사였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의 대화는 새로운 대화 채널을 열었습니다. 초자연적 경고를 믿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했어요. 주목을 요구하는 패턴을 인식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주요 강대국과 이웃 국가 간의 역사적 화해는 단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지역 안정을 위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시작되자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류밍천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의 운명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소문에 의하면 그는 여전히 어떤 외딴 시설에서 관찰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뿌리를 내렸고 중국 검열관들조차 통제할 수 없는 범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나중에 리셉션에서 김 박사가 젊은 동료와 함께 다가왔어요. 콜린스 씨, 이분은 박 교수입니다. 역사적 화해 이니셔티브를 전문으로 하고 계세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고 박 교수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작업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다음 달에 서울에서 예비 대화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하급 대표단을 보내는데 잠정적으로 동의했어요. 작은 발걸음이었죠. 지역 긴장과 자연재해 배경에 비하면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무리들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관리들이 한국 상대와 대화하고 중국 학자들이 대만 대표들과 교류하고 있었어요. 예언은 2028년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을 위한 전환점으로 언급했습니다. 아직 3년이 남았어요. 방향을 바꿀 3년이 있었죠. 자연재해와 인간, 외교가 류밍천이 주장한 대로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작은 국가들에 대한 존중, 역사적 상처의 인정, 그리고 진정한 화해가 그들만의 균형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건배를 위해 잔을 들면서 고대의 눈을 가진 그 소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볼 수 있게 한 어떤 힘이든 그는 그것을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 경력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했지만 저는 세계 사이의 다리로서 제 자신의 목적을 찾았어요. 창 밖의 비가 이제는 불길하기보다는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진정한 변화겠죠. 세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는 방식의 변화였어요.